고우가 미쳐서 그림을 그렸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건 정말 고우에 대한 제 선생님 표현에 의하면 고우를 2번 죽이는 길이다. 2번 미치게 하는 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고우가 이제 꿈이 원래 고우가 하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가 목사가 되는 거였어요. 선교사 목사?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도 뭐 그런 쪽에 있었고 집안 대대로 정신병 이력이 있어요. 정신병 이력이 있고 나도 좀 미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걱정을 안고 살고 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살다가 이제 신학대학에 들어갔어요. 자기 신학대학 들어가다가 별로 학교랑 맞지 않았겠죠. 네. 저런 포스로 신학대학을 다닌다니 별로 맞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전도사 선교사 같은 활동을 하고 이제 있었는데 간 데가 어디냐면 보리나주라고 하는 탄광 쪽이에요. 그래서 감자 먹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감자 먹는 사람 구두 뭐 이런 거 그려지던 때인데 그때 가가지고 이제 고우가 했던 일이 뭐냐면 꿈이 너무 크셔요, 이분이. 저는 그래서 고우가 매력적인데 나는 세상을 구원하고 싶다 했어요. 그러니까 고우가 경험하는 건 뭐였냐면 앞에 다비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 제도를 개혁하고 시민들이 발언하고 시민들이 활동하고 시민들이 어떤 그 국가를 움직이는 이런 시대를 바랐던 혁명가였거든요. 그래서 그 혁명을 꿈꾸면서 호라티우스 맹세도 하고 뭔가 시민이 주도적으로 뭔가 하기 위해서 황제가 필요하다면 황제 밑에서 뭔가를 해보고 그렇게 끊임없이 시민으로서 자기를 계속 내세웠던 사람이 다비드라면 그 속에서 나는 국가에 종속되기 싫어라고 하고서 보헤미안 집시처럼 막 떠돌던 사람. 떠돌진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떠던 건 아닌데 어쨌든 나는 좀 달라. 난 좀 다르지 않은 국가에 귀속되지 않고 살아가고자 했던 한 사람이 이제 쿠르베고, 물론 쿠르베도 나중에 이제 혁명과 엮이게 되고 나중에 파리에 추방되긴 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혁명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 부르주아들의 세상이 왔죠. 이제 황제 시대나 이런 시대가 지나고 이제 그 부르주아들의 세계, 정말로 자본주의가 본격화되던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화가들이 여건이 바뀌었어요. 쿠르베만 해도 나는 보헤미안이야.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이거 있잖아요. 화가와 그 의뢰자의 관계가 역전된 이 그림. 요거 이렇게 비유했다고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쿠르베고 이 사람들이 의뢰자인데 의뢰자가 자기 자기에게 이제 의뢰하는 사람들인데 돈을 주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오히려 모자를 뻗어서 화가에게 인사하는 이 그림. 이걸 이제 그 당시 조서에서 이렇게 그렸다고 했잖아요. 쿠르베 이 오만방자한 것이 저렇게 서있고 자기 그림을 주문한 귀족들은 이렇게 모자를 벗고 인사하고 부르주아들은 이렇게 인사한다. 얘가 바로 쿠르베다. 이렇게 쓰고서 막 조롱한 거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그냥 뻣뻣한 사람. 그래서 나중에 파리코민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파리코민 뒤집어지면서 나가게 되는데, 그런 사람이 이제 화가의 작업실을 그릴 때 이렇게 그렸어요. 자기가 온 세계의 중심에 있고 이쪽이 자기를 후원하는 그룹들이에요. 자기에게 돈을 주고, 이때 화가들은 절대 시장에 나가서 그림 팔지 않았습니다. 돈 받고 주문에 의해서 그렸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작업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주문자고, 여기 앉아서 책 보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보들레르예요. 네, 보들레르. 그러니까 자기에게 영감도 주고 돈도 주고 이렇게 자기를 지원해주는 사람이고, 가운데 이 옷 벗고 있는 여자는 고대예요. 고대의 모델 이미지인데, 모델이기도 하면서 어떤 고전적인 이미지고, 그리고 이거는 자기가 그리는 건데 풍경을 그리죠. 자연을 그리죠. 이 사람 쿠르베의 이 논제가 그거잖아. 나 눈에 보이는 것만 천사 안 그려. 천사 눈에 안 보이니까. 나에게 천사 그림을 주문할 거면 천사 데리고 와, 이거거든요. 되게 이제 이런 식의 이미지였는데, 이걸 이제 미래의 아이가 보고 있죠. 미래 아이가 보고 있고, 이쪽은 뭐냐? 이쪽은 자기 그림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무슨 이렇게 누드 모델, 약간 성인 같은 느낌의 이런 그림을 그릴 때 쓰는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거리의 악사라든가 아니면 불황자들, 아니면 모델이 되는 부르주아들, 이게 자기가 그림을 그리는 세계, 자기를 후원해주는 세계, 그리고 그 중심에 자기는 눈에 보이는 자연을 그리는 화가, 이게 자기 이미지거든요. 네. 그런 화가를 또 이렇게 조소했어요. 이게 뭐냐, 이게. 보들레르 여기 막 이렇게 찌그러져 있고. 이렇게 그렸는데, 이 쿠르베가 이렇게 리얼리즘적인 그림들을, 리얼리즘 그림을 그리고 막 이랬는데,
이러던 시대가 또 다 지나고 이런 격변위기가 다 지나고 화가는 이제 그림을 파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인상주의자들이 맞이해야 됐던 현실인데요. 살롱이라는 게 그 지금의 국전 같은 건데 황실에 의해서 벌어지는 그림인데 거기에 막 인상주의자들 다 떨어져갖고 낙선전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화가들이 살롱에 들어가서 그 전시되지 않으면 살롱에서 1등, 2등 받지 않으면 그림이 안 팔리는 거예요. 1등 받으면 호수당 뭐 가격이 막 올라가고 이러던 때인데 근데 또 국전에서 우승하는 스타일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 스타일과 타협하지 않는 화가들은 가난해지고 그래서 가난한 화가의 이미지는 이때 처음 만들어집니다. 쿠르베도 자기를 약간 가난한 보헤미안적 이미지로 그렸지만 쿠르베는 그렇게 가난하게 살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뒤에 인상주의자 화가들은 그 국전 스타일과 타협하지 않으면 그 귀족들이 원하는 그런 스타일과 타협하지 않으면 그림이 팔리지 않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막 인상주의자들 그러고 살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그림 제일 못 판 사람 넘버원이 고흐죠. 살아생전 고흐 그림 하나 팔았나? 근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 고흐의 직업이 화상이었어요. 화상? 동생 태호가 화상이었죠. 그림 파는 사람이었고 그림 파는 동생을 둔 사람인데 그림을 평생 하나밖에 못 팔았다는 게 이게 참 아이러니인데 화상을 했다는 건 뭐냐면 팔리는 그림이 어떤 스타일인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고흐는 세상을 구원하고 싶었으니까. 세상을 구원하고 싶었다는 게 저는 이게 농담처럼 안 들리고 고흐의 삶을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고흐가 막 편지 되게 많이 써요. 태호한테 편지 많이 써갖고 그게 일기나 이런 게 많이 남아있는데 거기 보면 보리나주 가서 그런 걸 써요. 그러니까 보리나주에서 이 사람이 이제 선교사로 갔다가 전도사처럼 갔다가 잘려요. 잘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기가 탄광촌인데 탄광촌 사람들 이렇게 선교하고 도와주겠다고 돌아다니는데 탄광촌 사람들 너무 도와주다가 탄광촌 사람들보다 더 더러워 보여서 이게 잘린 이유예요. 너무 헌신적으로 뭐 여기 가면 저 일 해주고 저기 가면 저 일 해줘갖고 왜 점검 나오잖아요. 가서 잘하고 있나 하고 딱 왔는데 누가 탄광민이고 누가 선교사인지 선교사의 입장에서 나는 선교사고 너네는 나에게 구제를 받아야 될 대상이고 이렇게 분리가 되지 않고 가는 순간 고흐는 막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막 살다가 탄광촌 사람들보다 더 탄광촌스럽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잘렸어요. 그리고 뭐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탄광이 무너져 내렸나? 근데 고흐가 거기 구하러 간 거예요. 그래갖고는 자기는 죽을 줄 알았는데 자기 죽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고흐가 와갖고 구해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죽을 거라 그랬는데 계속 간호해줘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리고 나니까 이 사람은 살아났는데 고흐는 거의 죽을 지경이 다 된 거죠. 뭐 이런 이야기? 정말로 세상을 구원하고 싶었고 그 당시에 이제 고흐가 그렸던 그림 보면 정말 이 사람은 탄광을 살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 사람들하고 분리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감자 먹는 사람들 그림을 보면 감자 먹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거리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죠. 고흐가 그리고 싶었다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감자를 먹는 손을 그리고 싶었다. 그 사람은 그 손으로 그 감자를 읽어냈다. 그래서 어떻게 그 감자하고 그 손하고 분리될 수 있을까요? 그쵸? 그 손이 있어야 그 감자가 있는 건데 그냥 우리는 그냥 멀리서 떨어져서 어떤 걸 조망하고 예쁘게 그리는 거 그런 거 자기 못하겠다는 거죠. 인상주의자들 화가 너무나 화사하고 예쁘잖아요. 고흐는 그렇게 못 그린 거예요. 왜냐? 세상이 그렇게 예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나 간절하게 직면했던 그런 현실들을 절절하게 담아냈고 그러다가 이제 쫓겨나고 미치고 이러죠. 근데 정신병은 집안 내력이었고 집안에서도 계속 너는 미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조심했는데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노동자를 막 그렇게 그 옆에서 살다가 쫓겨나고 이제 그래도 그림을 그려봐라 재주가 있어 보이니까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아직도 뭔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야겠다. 사람들과 연대하고 살아야 되겠다. 함께 살아야겠다. 이런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꿈꾼 게 화가들의 공동체죠. 이때 막 막스 꼬미즘 선언 막 이런 거 그럴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뭔가 우리가 이제 사회 제도를 개혁하거나 아니면 자기 혼자 잘났다고 잘난 척하고 사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과
같이 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걸 굉장히 고민하면서 화가들의 공동체를 꿈꿨어요. 화가들이 너무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화가들이 자기 그림을 그리고 살 수 있는 방법은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것밖에 없다. 정말 그럴까? 도대체 그럴까? 제가 있는 데가 이제 연구자들의 공동체이거든요. 저희 밥값이 2,000원입니다. 좋죠? 네, 밥값 2,000원이고요. 밥은 돌아가면서 해요.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4번 밥을 하면, 한 달 내내 2,000원씩 내면 밥을 해 먹을 수 있어요. 어느 날 밥을 하면 어떤 분이 오셔서, 밥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전 한 달에 4번만 하면, 한 달에 몇 끼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우리가 혼자서 집에서 혼자 밥 해 먹으면 아니면 가족들을 위해서 매일 밥을 하면 좀 피곤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밥 해 먹는 공동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희도 그래서 공부를 좀 할 수가 있어요. 밥 사 먹으러 막 나가고 이러면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는데 그분은 뭐 그렇게 밥 먹는 공동체 꿈꾼 것 같지 않지만 어쨌든 그분은 화가들 공동체를 꿈꿨는데 근데 하필이면 그 화가들 공동체를 꿈꿨는데 온 사람이 그 고갱이에요. 그 고갱이 온 거예요. 고갱 타이티 그림 보셨죠? 그런 것처럼 정말 자긍심 강하고 막 너무 자존심 센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던 일이 막 은행업 이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자존심 센 사람이거든요. 정말 센 사람인데 그거는 니꺼 내꺼 안 가리고 막 다 헌신하고 막 이러는 사람이고 막 고갱이 오기 전부터 고갱 언제 와 너를 위해서 방을 노랗게 꾸몄어 뭐 방 그림 그리고 해바라기 꽃 꺾어 놓고 막 맨날 이러는데 고갱 안 와요. 고갱이 아직도 안 왔어. 고갱 언제 올까요? 막 또 편지 보내고 또 해서 결국 왔는데 그 고갱이 못 견딘 거죠. 공동체를 못 견디니까 타이틀이 뜬 건데 어쨌든 그리고 고갱이 갈 때 자기 귀 잘라갖고 선물을 해주고 이 그림 그린 거거든요. 근데 고흐가 그래서 미쳐서 그렸다라고 하면 안 돼요. 제가 고흐의 편지를 갖고 왔는데 읽을 때마다 좀 짠한 편지입니다. 61쪽에 보시면 전도사에서 화가로 노동자이자 예술가 공동체를 꿈꿨던 어떤 구원을 꿈꾼 화가 반 고흐의 편지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보낸다고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그림이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잘 그릴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느끼는 것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사이에 서 있는 듯한 보이지 않는 철벽을 통과하는 일이야. 너무 짠하죠? 우리가 느끼는 것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사이에 서 있는 듯한 철벽. 우리는 세상이 이렇게 변할 것처럼 느끼는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하고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 그거 내가 느끼고 있는 세상을 상해서 내가 할 수 있게 되는 그거 근데 거기 사이에 뭐가 있냐면 보이지 않는 철벽. 이걸 우리 통과해야 돼. 아무리 두드려도 부서지지 않는 그 벽을 우리는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 내 생각에는 서서히 인내심을 가지고 삽질을 해서 그 벽을 파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뚫지도 못하고 넘지도 못하고 그냥 우리는 진짜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진짜 계속 삽질해서 이거를 파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원칙에 따라 인생을 생각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런 힘든 일을 어떻게 계속할 수 있겠니? 위대한 일은 우연이 아니라 분명한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야. 나는 세상 구원할 거야. 그 벽을 파내버릴 때까지. 무슨 다하고도 되게 다르죠. 이게 반고가 보내는 편지예요. 그리고 또 이런 편지도 보냈어요. 나는 우울증에 걸리거나 비뚤어지거나 신랄하게 되거나 성을 잘 내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고가 우울해지고 막 자기 감상에 빠지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우울증에 걸리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이고 삐뚤어지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이고 신랄하게 되고 싶지 않고 성질 잘 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읽겠습니다.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과 영혼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억누를 수는 없으니 터뜨리기보다는 태워버리는 게 나아. 내 마음속에서 태워버릴 거. 이것도 되게 짠하죠. 안에 있는 것은 밖으로 나가게 마련이야. 가령 나에게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구원이고 그림이 없었다면 지금보다 더 불행했을 테니까. 정말 그림 그리고 그림을 붙들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이 반 고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미쳐서 그렸다? 이러면 진짜 안 되는 거죠. 반 고흐가 정신이 말짱해지기 위해서 정신이 말짱할 때 이 세상을 붙들고 그렸던 게 이 그림인데요. 반 고흐가 그림 수가 엄청 많아요. 그림 그린 실제 날짜 수가 얼마 안 되는데 계산을 해보면 4일에 하나씩 유화를 그렸어요. 어떨 땐 이틀에 하나?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엄청난 속도로 그린 거예요.
엄청나게 노력한 거예요. 방고가 천재다? 하느님 천재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 철벽을 파버리겠다는 의지로 매일매일 그림 그린 거? 이게 아마 방고의 천재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자화상을 그리는데 시대마다 분위기마다 좀 다르죠. 이건 약간 광기에 눈동자가 초록색이고 여기도 초록색이네요. 예, 그런데 이거를 보면 배경하고 방고하고 구분이 잘 안 가죠. 방고의 가장 특징적인 붓질인데 이 붓질 같은 걸 보시면 이 세상과 나와 어떻게 막 여기까지가 나고 저기까지는 세상이고 이런 구분들이 없어지는 모습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약간 광기 어린 색깔들도 보이지만 이 광기들 내 안에 있는 것들 내 안에서 태워버리고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고 그러면서 세상과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정말 자기 구원을 위한 그림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어떻게 하지?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나도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이 세상의 혼란과 나의 혼란이 거의 동시적이죠. 네, 분리가 안 돼요. 그런 방고가 이제 좋은 그 햇볕 따뜻한 동네로 이사가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느낌이 드러나죠. 방고는 자기를 노동자로 그립니다. 아침에 해 뜨면 나가요. 그림자가 길죠. 해 뜬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해 뜨면 나가서 그림 그리고 비 오는 날은 집에서 해바라기 그리고 실내 풍경 그리고 그런 거예요. 무조건 그냥 나갔어요. 그러니까 화가들이 예술가라고 해서 뭔가 특별한 삶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노동자 화가다라는 이미지가 여기 있죠. 그림이라고 하는 건 뭔가 특별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런 자기 활동으로서의 일들을 계속하는 이 과정 속에서 나오는 거라는 게 이 노동자 화가 자화상을 통해서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하는 작업 도구들 다 집어매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 방 안에서 그리는 자기 모습 이런 그림을 끊임없이 그리면서 자기를 성찰하기도 하고 그림에 대해서 성찰하기도 했어요. 근데 방고가 이렇게 자기 그림을 계속 그렸던 것 중에 하나는 모델이 없었어요. 돈이 없고 네. 그래서 그냥 그림 줄 테니까 모델 좀 서줘 이런 정도로 이제 모델 구하기 너무 어려웠고 그리고 또 막 모델도 했던 창녀 같은 여자가 있는데 뭐 그런 여자가 너무 가난하고 막 이러면 막 다 돈 주고 막 이래가지고 돈 하나도 없는데 태워야 뭐 좀 보내줘 막 그러면서 태워가지고 어떻게 보면 근데 방고의 그림을 보면 방고의 그림을 혼자 그렸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태호랑 같이 그린 거 아닐까 그렇지 않을까요? 이 태호에게 계속 끊임없이 편지를 보내고 사실 이 그림을 우리가 좀 더 짠하게 볼 수 있고 좀 더 이렇게 감명 깊게 볼 수 있는 건 태호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요. 거의 공동작업이라는 생각도 가끔은 들어요. 방고와 태호의 그리고 이런 계속 현재의 나의 모습에 대해서 방고가 그리는 모습은 결코 겉모습을 그리는 건 아니라는 게 느껴지시죠? 외모가 없지 않아요. 뭐 이때는 머리 좀 짧았을 테고 뭐 이때도 짧고 뭐 수염이 있다가 없다가 뭐 이럴 텐데 근데 이거는 외적인 모습을 그리긴 하지만 방고는 색깔을 그렇게 쓰지 않아요. 굉장히 주관적인 색깔을 씁니다. 그래서 나는 무슨 이유 때문에 노란색을 써. 태호한테 그러니까 노란색 좀 보내줘. 뭐 전태에게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배경 색깔들 이게 그 당시에 뭐 벽지 색깔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다 방고의 선택이거든요.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태고 내 마음을 전달하려면 어떻게 그려야 할까? 어떤 색깔을 써야 될까? 방고가 굉장히 고심했다는 걸 느껴져요. 그래서 방고는 자기 골방에서 자기에 빠져가지고 나는 얼마나 이렇게 위대한 예술가인가 이런 사람 아닙니다. 끊임없이 세상 사람과 소통하려고 했고 내 느낌을 너네한테 전해줄 테니까 너도 한번 느껴봐. 너도 이렇게 슬프니? 계속 물어보는 거야. 너도 이렇게 혼동스럽니? 너도 지금 이렇게 불안하니? 그래서 그러니까 방고의 그림에서 불안과 공포와 뭐 혼란과 이런 게 다 느껴질 수 있다면 방고가 그걸 너무나도 솔직하게 표현을 했고 그거를 단순히 거울을 보고 따라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혼란을 담아내는 자화상 내가 그리고 싶은 건 내 얼굴이 아니라 내 혼란이다. 나의 분노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나의 마음까지 너에게 보여줄 테니까 네가 느껴봐라. 그리고 너도 나의 이런 것과 함께 해줄 수 있겠는가. 이거는 그 보리나주의 경험 같은 것들이 저는 방고에게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하고 어울렸던 그런 그림들. 지금 이런 유화들은 나중에 말기에 밑에 아르리라고 하는 따뜻한 남부에 와서 그린 거고요. 보리나주는 북부 그러니까 이제 북부에 있는 탄광촌인데 그 북부에는 좀 약간 기후도 굉장히 다르고 이렇게 어둠침침하고 동네 자체도 탄광촌이니까 시커멓죠. 방고가 또 태한테 편지서 여기는 온통 검은색 뿐이야. 사람도 걷고 모두 걷고 막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석탄 옮기는 사람들만 그려요. 근데 어디까지가 석탄자루고 어디까지가 사람인지 잘 구분이 안 가게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거는 석탄이 자루가 있고 사람이 따로 있지만 고우가 느끼기엔 정말 석탄자루가 하나가 돼서 막 움직이는 사람들이 또 느낀 거죠. 그런 것들을 고우가 이제 자기의 붓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주는 거죠. 그림이라는 건 당신들이 볼 수 없지만 나는 느끼고 있는 것, 내가 느끼는 것을 표현해주겠다.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막 그 고우의 분투를 느끼시면서 이거 광기의 표현이 아니고 마약 먹는다고 이런 건 절대 안 나옵니다. 네. 화사한 색깔 속에서 이 화사한 빛 속에서의 몽글몽글 이런 붓들 뭔가 움직이는 그림이죠. 정지된 고우가 아니라 막 움직여요. 자기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만 요동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같이 요동치죠. 내 마음이 막 울적하면 세상도 같이 슬프잖아요.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이는 고우의 모습을 또 보고요. 네. 그래서 고우는 그 19세기 때 자기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굉장히 솔직하게 그림으로 들려줍니다. 만날 수 있으려면 쓱 보고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근데 물론 고우가 뭘 우리에게 표현해줬나 이건 각자 다르실 거예요. 아까 어떤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다르게 얘기할 텐데 어떻게 아느냐. 근데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림이든 글이든 그림과 글이 완성되는 건 화가에 의해서나 작가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독자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이미지가 그러니까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골방에서 떠든다고 해서 제 강의가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들어갔을 때 그분들의 마음속에서 무슨 제 메시지가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든 간에 다르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절대 소통이 아니에요. 소통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제가 A라고 느꼈는데 여러분들에게 A라고 말한다고 해서 결코 A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는 A-고 저기는 A2-고 저기는 A 이렇게 3-고 저쪽에서는 막 C 이런 거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럼 뭐가 진짜냐라고 했을 때 각자의 진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뭐 하나만 진실이면 사실 이 방고가 진실이냐 이 방고가 진실이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보는 누구의 느낌이 진실이냐라고도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신 있게 보세요. 네가 뭐라고 봤던 거 아니야? 나는 이렇게 본다고. 그런데 그렇게 말하실 수 있으려면 그 정도 느껴주셔야 되는 거죠. 반고우가 그 석탄자루하고 그 석탄을 나르는 사람하고 왜 이렇게 막 구분이 안 가게 그렸어요. 그래서 너는 왜 석탄자루는 석탄자루답게 긁고 그 석탄 옮기는 사람은 석탄 옮기는 사람들을 그리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보면 반고우가 난 사실 구분이 안 갔어 라고 느꼈겠죠. 그쵸? 그러니까 난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었어. 자기가 굉장히 자기는 시선을 갖고 말한다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럴 만큼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그림을 볼 때 그렇게 느낄 준비를 하시고, 근데 대부분 명작이라고 하는 거는 다르게 느끼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틀리지 않아요. 주류적인 해석이 있긴 하지만 주류적인 해석은 언제나 비주류적인 해석이었어요. 반고우의 그림은 미친 그림이었잖아요. 아무도 사주지 않는 그림이었는데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자신있게 보시면 돼요. 지금 반고우는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이거를 잘 보시면 조금 다르게 보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자기 망상은 아닌지는 꼭 점검해 보시고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 렘브란트의 그림으로 가볼게요. 이제 반고우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뭔가 얘기를 해주는데 렘브란트는 얘기해주는데 계속 뭔가 숨기는 것 같기도 하고 합니다. 이게 다 렘브란트 자화상이에요. 근데 이게 연습용이죠. 이제 렘브란트가 자기가 그릴 그림의 연습을 자기 얼굴 가지고 하는 거죠. 렘브란트 한때 굉장히 잘 살아갖고 빌딩도 샀는데 어느 날 또 폭삭 망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렘브란트 보면 각 시기마다 자기의 인생 마디마디마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뭐 고흐도 많이 그렸지만 고흐는 워낙 그림 그린 시기가 짧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데, 렘브란트는 젊은 시절부터 노년의 일기까지 쭉 그렸고 정말 그림으로 표현된 자화상이, 그러니까 그림으로 쓴 서전이라는 말이 틀리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여기 보시면 눈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죠. 깜짝 놀라기도 하고 찡긋하고 뭔가 피곤하기도 하고 여기서는 가난하게 구걸하기도 하고 우리를 보고 계속 뭔가
독자를 보고 깜짝 놀란 얼굴, 독자를 보고 나 졸린데 불렀니? 뭐 이런 느낌. 이렇게 각자 뭔가 외부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듯한 모습으로 이제 그려져 있는 자화상입니다. 근데 다 의상이 다르죠. 이거는 렘브란트가 거지를 그리기 위해서 필요했을 때, 뭐 어떤 사람을 그리기 위해서 필요했을 때 하는 습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데요. 렘브란트를 보면 뭐 다 다른데 이걸 보시면 자기하고 자기 부인입니다. 사스키아라고 하는 자기 좋아했던 부인인데 약혼식쯤에 그린 거겠죠? 막 이렇게 술 먹고 기뻐하는 건데 얼굴이 조금 기쁘긴 기쁜데 진짜 기쁨과 기쁨을 연기하나 좀 헷갈리시죠? 저는 저 그림이 좀 애매했는데 옷은 또 칼을 차고 있네요. 네. 그래서 뭔가 자기가 아닌 듯한 그냥 노동자 화가의 모습이 아닌 듯한 화려한 옷을 입고 자기 부인을 무릎에 앉혔어요. 이제 다정하죠. 그런데 부인이 일찍 죽었어요. 너무 사랑했고 좋아해서 막 투상한도 많이 남겼는데요.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혼식의 축배를 들면서도 앞으로 어떤 그 이별의 슬픔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담아낸 후기에 그려진 결혼식 당시 때 그려졌던 게 아니라 한참 후에 그려진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이 되게 친숙한 장면이잖아요. 막 결혼식에 술 마시면서 아내를 무릎에 앉혀놓고 우리 결혼 축하해주세요 하고 친근한 얼굴인데 그런 장면인데 그 속에서 웃음은 굉장히 어색한 웃음을 짓고 있죠. 그래서 니네가 보는 이런 그 흔쾌한 결혼 안에 뭔가 다른 게 있을 듯한 나를 좀 낯설게 봐줘하는 뭔가 관객들을 그냥 이렇게 좋은 결혼식이네 이렇게 하지 못하게 딱 멈춰 세우는 듯한 느낌이 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되게 렘브란트 낯서네 이런 느낌을 주게 되죠. 렘브란트가 젊은 시절부터 끊임없이 자기 얼굴을 그리죠. 계속 우리를 보고 있고 자기 자신을 보고 있어요. 난 어떤 사람인가 계속 보는데 청년 화가의 모습이었다가 귀족 청년, 약간 기사의 갑옷 같은 게 윗부분에 있죠. 기사의 모습이었다가 어떨 때는 그 이국적인 이런 모자를 쓴 베레모를 쓴 상인의 모습이었다가 어떨 때는 왕의 모습이었다가 어떨 때는 그 왕이 이국의 왕의 모습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작가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리고 점잖은 뭐 유대인 아버지 같은 느낌? 그런 종교 제사장 같은 느낌의 그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디마디마다 계속 자기를 바꾸면서 이렇게 보면 렘브란트는 계속 우리 앞에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이거는 자기 모습을 계속 바꾸면서 연기를 하고 있는